유재현 사장님, 서울보증보험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보증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멈추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등 여러 가지 혁신 경제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그다음에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보증, 반환에 대한 보증, 그다음에 금융채무자 신원보증까지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에게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보증보험 2024년 350.3조 원을 보증을 공급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보증한 것이 321조나 됩니다. 뭐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원보증에서는 한 3,492억 원을 공급했고, 신용 회복 대상자의 생활자금 대출 보증도 1,206억 원이나 공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서울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보증 환경의 변화로 보증료 인상이나 혹시라도 보증이 거부되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관련해서 우리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공적자금이 투입해서 예금보험공사가 93% 지분을 가지고 있죠. 예.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단계적 매각을 의결한 바도 있죠. 뭐 이후에 경제 상황과 이제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2023년 10월에 그 관련된 계획이 좀 철회가 되고 지분 매각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공자위 의결과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계획에 따르면은 제시된 자료처럼 공적자금 최종 회수 시점은, 즉 상환기금의 청산 시점이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는 2025년 3월에 이미 10%의 지분을 매각했고, 2단계로는 33.85%의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 플러스 1주도 경영권 지분 매각 차원에서 향후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이 청산 로드맵 맞죠? 유천 사장님, 이 매각 계획을 보면은 시장 상황과 보증보험 관련 정책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와 관련한 연구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전 평가나 검토 이런 거에 대한 용역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하고 논의해가지고 발주하거나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청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은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에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없죠?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공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연구역 하나 없이 계획이 진행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죠. 앞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50 플러스 1주, 이 매각은 향후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 규칙에 따르면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 플러스 1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2027년 말까지 매각이 돼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기금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 현금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증권시장의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요인이 있으면 기금은 청산되더라도 네네. 현물 자산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물 자산 등등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보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경영권 매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시된 자료처럼 입찰로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같이 50 플러스 1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국증권금융과 같이 여러 회사에 전략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통매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거대 자본에 넘어가가지고 공공성이 훼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검토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할 때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금융위원회 차원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별도로 이런 계획과 어떤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감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 냉장고, 커피 머신 등 가전제품을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렌탈하는 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100조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이 100%인 나라로 초등학생들까지 휴대폰을 쓰고 있죠. 이런 상황들은 알고 계시죠? 네네. 이런 현실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렌탈료와 통신료 연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급증하면 당연히 렌탈료, 통신료가 연체되면은 은행 대출금을 못 갚을 때와 똑같은 추심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실태를 살펴보려고 금융감독원에 추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 관련 자료를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이 23개의 합법적인 추심업체 중 15개의 업체의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다만 이 자료에는 대표적인 신용정보사, 즉 추심업체의 통계만 있을 뿐 통신회사나 렌탈회사가 직접 연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추심 관련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와 불법 추심업체로 넘어간 것도 꽤 될 텐데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규모의 일부다, 즉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우선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을 합하면 연간 7조 원 내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조 원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엔 7조 5,950억, 24년엔 6조 7,835억으로 살짝 주춤하다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무려 6조 3,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증가세 전환이 매우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자료 보시죠. 다음 자료는 추심 건수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200만 건, 24년에는 1,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75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추심업체가 렌탈료와 통신료를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문자, 메일, 전화, 직접 방문, 내용 증명, 소송, 압류, 형사고소 등으로 괴롭히는 건수가 무려 1년에 1,000만 건을 훌쩍 넘긴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3년 이상 연체된 채권 자료입니다.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의 공소시효는 알아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잘 모릅니다. 추심업체나 추심기업에서 알려줄 리도 만무하고요. 법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추심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년에 9천억 원에서 1조가량이 되고요. 무려 대상이 5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35만 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추심액과 수수료 자료 보시죠. 추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추심으로 회수한 금액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3년엔 추심 금액이 2조 871억이고 수수료는 688억, 24년에 추심 금액은 2조 978억, 수수료는 669억, 25년은 상반기 추심 금액은 1조 1891억, 그리고 수수료는 367억, 대략적으로 1년 들어가면 600에서 700억대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들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추심 건수를 늘려가지고 채무자 빚을 독촉해도 실제로 갚는 사람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르고 짜고 그렇게 시달려도 갚는 사람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는 매우 심각한 합법적 고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것처럼 빌린 돈 때문에 쫓기던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빌린 정수기 때문에 빌린 통신료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청소년 자녀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추심에 시달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독원장님, 이 같은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자료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전무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네, 말씀 제가 마지막에 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비금융 렌털 통신채권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고요. 금융위도 비금융 렌털 통신채권 대책을 지금까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렌털 채권과 통신채권 규모와 추심 실태에 대해서도 추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감원도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실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렌탈 통신 기업이 채권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거나 추심을 할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이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이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렌탈 기업이나 통신 기업의 추심 실태는 파악하지만 추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현실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금융 채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의 총 규모와 실태 그리고 법적 미비된 상황을 이제는 개선하는데 우리 금융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에서 신용회사뿐만 아니라 렌탈 통신기업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금융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채권추심법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렌탈 채권과 통신 채권 등 비금융 채권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보호자 보호법을 개정할 때 초기에 정부가 소멸시효를 넣는 채권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조항을 넣었다가 빠졌거든요. 이번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 내용도 포함시켜가지고 실제로 금융채권은 물론이고 렌탈 채권과 통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심을 당하는 이런 일도 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함께 통계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모색하고 이 법을 보완하면서 개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 점검할 거고 대부업법에 포함하게 하는 부분은 실제로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채권추심법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와 개체법에 비금융 채권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 비금융 채권도 채권법에 다 넣어가지고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금원이 진행하는 고층 대출 상품인 햇살론 15,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그리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 고금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15.9%라 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출연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자율 낮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이제 의중을 표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작년 국감에도 이자율 하향과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었는데 늦었지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가난한 절박한 서민들의 긴급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혹시 인하 계획 준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금리가 일부 상품의 금리가 15.9%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네네, 아니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냐고 말씀. 네, 지금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대비 대책을 안 마련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도 과하다고 했던 만큼 빠르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자 인하와 별도로 오늘은 불법 사금융 대출 예방 대출의 재원 고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공 원장님, 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원래 이름이 소액 생계비 대출로 불리다가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자녀가 있는 한 여성이 100만 원이 없어서 사채를 쓰다가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대출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예. 사실 이런 아픈 이름이고 중요한 대출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대출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16만 5천여 명, 24년 18만 명,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0만 5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수십만 어려운 서민들이 가뭄 끝 단비였습니다. 그런데 재원 구조와 추이를 살펴보니까 걱정입니다. 이 대출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재원 전체가 기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점점 기부금이 줄면은 그 재원도 줄어듭니다. 2023년은 1,390억에서 2024년 1,058억으로 줄더니 올해는 50억이 전부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총액이 2,500억이었는데 그 60%인 1,500억은 은행권 기부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에 500억,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채권 초과회수금 500억이 전부입니다. 올해 수출입은행만 50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급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기부금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처럼 기부가 뚝 끊긴 상태가 지속되고 대출금 지금 65% 회수가 되는데 이 현실이 이어지면은 2027년에는 1,000억 원 이하로 잔존 재원이 남고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기부금 재원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 자체가 사라질 형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장님, 이 사업이 없어지면은 연 18만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이라는 지옥문에 들어섭니다. 특히 대출 이용자의 50%가 2030 네.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젊은 청년들의 생명줄을 지금처럼 천문학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부하듯이. 이 정부에서 반드시 현실을 바꿔주시고요. 불안정한 기부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나 그리고 정부 예산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서 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이 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예, 금융위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테니까 저희가 종감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